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탄생과 죽음이 거듭되어 왔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인 것이다.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결국 늙어서 죽는 것이 생명체의 숙명이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는 늙음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게 되어 있다. 즉, 수명이 있다는 말이다. 태어나는 순간 늙어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평생 늙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의 끝을 향해 나아가게 마련이다. 태어나는 순간 늙음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수명을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사는 동안 질병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요즘 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질병을 앓다 죽는다. 결국 수명에 관여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병적 수명과 자연적 수명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병에 걸리면 빨리 죽기 때문에 병적 수명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학문적으로 병으로 인해 죽는 것을 막는 학문을 장수학이라 하는데 그 주역은 다름 아닌 의학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오늘날 생명과학 분야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다. 우선 장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시는 물, 두 번째 의학의 발전, 세 번째는 영양의 개선이다. 생명 유지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론이 상수도의 보급으로 귀결된다. 즉, 완벽하게 균이 없는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은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설사병으로 죽었는가. 그리고 현재도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삶을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비타민C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다. 이 물질은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포유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각기 필요한 양의 비타민C를 스스로 생합성할 수 있는데 반해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와 특정 포유류만 스스로 생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은 외부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비타민C 발견의 역사를 보면 그 증거는 더욱 뚜렷해진다.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를 오랜 기간 섭취할 수 없었던 선원들 다수가 항해 중에 죽었다는 데서 그 발견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그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교과서에 이 물질의 기능이 단순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타민C 기능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고 고유 기능도 아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은 어느 물질이라도 콜라겐 합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증은 비타민C가 식물에 많이 존재하는데 식물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쉽사리 알 수 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의 항산화제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 가운데 탄수화물과 산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부득불 산화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산소 관련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나오는 이 물질들을 즉시 처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20년에서 30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들 유해 산소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진다. 글루타치온 등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져 곳곳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지만 그중 특정한 하나의 항산화제의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예를 들어 사람처럼 항산화제의 하나인 비타민C를 생합성하지 못하는 포유류 중에 기니피그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겨울을 나는 동안 배춧잎이나 무잎 같은 신선한 야채를 주지 않으면 오주가 체진하지 않아 대부분 죽고 만다. 비타민 A나 E를 주어서는 그들을 살리지 못한다. 아울러 그들의 체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앞에 열거된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져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부터 분명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제가 갖지 못하는 고유한 항산화 기능이 있거나 아직 많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C만의 고유한 생명 유지에 관련된 비밀 기능이 있음이 암시된다. 비타민C의 기능과 관련해 꼭 지적하고 싶은 다른 하나는 비타민C를 복용하는 목적이 반드시 이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어 세포 내에서 갖는 항산화 기능만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체내로 흡수되기에 앞서 소화기관 내에서 발휘되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많은 의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위 속에서 특정 위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발암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식물에 의해 위 속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발암물질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과 대장에 걸쳐서 존재하는 정상 미생물 군집에 비타민C가 영향을 미쳐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대사산물을 내는 미생물이 우세하게 군집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타민C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스트레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도 매우 많다. 즉,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국지전이지만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비타민C가 현저하게 우리 몸에서 소모된다. 감기라는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할 때 비타민C가 중요하게 소모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울 때 혈중의 비타민C가 떨어지는 이유도 흡연이 우리 몸에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긴장을 동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혈중 비타민C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죽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인과 스트레스 역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때 비타민C의 복용은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무렵이 되면 병원은 유난히 감기 환자로 넘쳐난다. 환절기 하면 사람들이 을의 감기를 떠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환절기 중에서도 따뜻한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바뀌는 환절기, 즉 여름에서 가을 혹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특히 많은 감기 환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억 명의 감기 환자가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원 이상을 넘는다고 하니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듯 싶다. 그뿐인가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 치료하면 합병증이 많은 질환이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감기 후에 흔히 오는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감기를 한번 앓고 나서 심내막염이나 심장판막증 혹은 치명적인 신장 질환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볍게 혹은 힘들게 1년에 몇 번씩 감기를 앓고 있으니 그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여러 곳에서 감기에 대한 임상실험을 수행했지만 비타민C가 감기 예방이나 초기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들 논문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원리를 확실하게 적용한 실험을 실제 환자를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감기 예방 내지는 초기 진압을 위한 비타민C 복용은 감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감기 환자들이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임상의사가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사용한 비타민C의 양이 너무 적은 데다가 하루에 3회 이상 복용하는 복용의 중요한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적절한 초기 대책으로 지난 30년 이상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해온 주위 많은 사람의 경험이 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감기의 계절인 환절기가 되어도 거의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기의 전조 증상이 느껴질 때 집중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해 몇 개월에서 1, 2년이 지난 사람들의 70에서 80%가 감기에 걸리는 일이 확실히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위협하는 조류독감이나 사스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이나 사스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 초기는 역시 감기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독감의 발병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C는 값이 매우 싸고 구하는데도 양에 제한이 없다. 또한 복용도 쉽고 거대 용량을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조류독감 등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싸고 쉬운 방법은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다. 거대 용량의 비타민C는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상상하지 못한 다른 건강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한 보건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한다. 치매의 특성상 환자가 학습, 언어, 기억 등의 인지 능력의 장애로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봄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24시간 동안 한시도 관찰 보호를 늦출 수 없어서 가족은 물론 돌봄 인력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출 후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치매 환자에게 매우 흔한 일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행하게도 치매 환자는 급속히 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치매 발생의 요인이 생겨서라기보다는 100세 가까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노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50대 치매 환자도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눈에 띄는 증가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치매는 어떤 원인에서든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질병으로 복합질환이다. 이러한 복합질환을 유도하는 뇌병변에 따라 치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로 나누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체 치매는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치매인데 다른 말로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파킨슨병과 다른 점은 도파민 부족 현상이 없다는 것과 파킨슨병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온다는 점이다. 이 증후군은 노인에게만 주로 오는 운동계 이상 질환인 파킨슨병과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서 발병하고 그 예후도 더 나쁘다는 점이 차이다. 그런데 그 증상군 속에 치매의 증상인 기억력, 특히 공간 감각의 상실이 특징적 증상인 질환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뇌의 손상이 치매의 원인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뇌 손상의 원인은 산화적 손상이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뇌의 산화적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뇌는 체중비로 보면 전체 체중의 약 2%에 해당한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 비중은 이에 약 10배에 달한다. 즉, 인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약 20%와 섭취한 포도당의 약 25%를 뇌가 전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단일 장기로서 가장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장기가 바로 뇌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만일 이렇게 폭발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적절히 제거해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평균 20년도 살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실제 인간은 100년 가까운 수명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무언가가 뇌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독성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몇 해 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 해결사의 가장 근접한 후보가 비타민C라는 것이다.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재는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다. 즉, 신경세포 속의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 농도의 약 200배였으며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들 중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돕는 세포들의 비타민C 농도는 이로 정확히 산소 사용량과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치매 환자의 뇌 속의 비타민C 농도가 비슷한 연령대의 정상 노인들의 뇌 속 비타민C 농도보다 현저하게 낮아져 있고 심지어는 혈중 농도도 치매 환자가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평소에 따로 복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C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해보자.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나는 비타민C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복용하기보다 위장에 있는 음식물과 최대한 섞이게 해서 그곳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아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복용법을 권한다.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결국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3번에 나눠 복용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이는 비타민C의 복용 후 흡수되는 양상과 그 후의 혈중 변화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즉,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2~3시간 후에 절정의 혈중 농도를 보이고 대사를 통해 이후 2~3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결국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함이 비타민C의 양리작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일은 비타민C의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와 양리작용을 최대로 올려주는 일이니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6g을 식사 때마다 2g씩 3번에 나누어 복용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폴링 박사는 1시간에 1g씩 복용하라고 권했지만 이것은 거의 실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실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복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하루에 3번에 걸쳐 자기 체중에 맞는 용량을 나눠 먹고자 한다면 비타민C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비타민C의 효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음식 섭취와 동시에 음식물의 양에 비례해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무리 비타민C의 작용 기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에 속한다.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라.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이 아스코르빈산, 즉 산인 만큼 공복에 복용하는 것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심한 경우 위장 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절대 공복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음식으로 위장을 어느 정도 채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90% 이상이 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자칫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속 쓰림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진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래의 복용량으로 증량한다. 비타민C야말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재 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라.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온 식구가 다 먹어야 하니 만만하지가 않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비타민C가 특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대략 살펴보면 1g짜리 한 알에 60에서 7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좀 더 실생활의 이해가 쉽게 설명해보자. 하루에 5,000원짜리 담배 한 갑씩 피우는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6, 7 식구가 하루에 6g씩을 복용할 수 있고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새해 내 식구의 비타민C 비용이 나오니 얼마나 싼가를 알 수 있다. 정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가루 제품의 경우 더욱 가격은 내려간다. 가루 제품은 효능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휴대와 복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알약은 다소 비싸지만 휴대와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즈힙이 섞인 것은 피하라. 흔히 한국 사람들은 미제를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비타민C를 사서 보내라고 하고 한껏 자랑한다. 그런데 미국산 비타민C 제품의 거의 대부분에 로즈힙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 이것이 섞인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들어간 비타민C가 위 속에서 즉시 녹아 음식물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데, 로즈힙이 들어있는 제품은 한꺼번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서서히 녹아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은 대단히 높아진다. 아울러 소위 그 물질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암이 많은 한국의 경우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이유가 흡수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위장 속에서의 발암물질 생성의 억제가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권하는 것이다. 더욱이 로즈힙이 섞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설사가 나며 대개는 변이 묽어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우라면 오히려 변비가 치료되어야 한다. 가급적 순수 비타민C를 복용하라.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500정이 든 비타민C 제품을 사서 약 10%쯤 먹었는데 우연히 비타민C에 배합된 다른 물질의 목록을 보니 활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활석은 입으로 섭취했을 경우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다량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나는 즉시 비타민C를 구입한 가게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나는 그 제품을 할인가로 구입했는데 가게에서는 본래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었고 정중하게 사과도 받았다. 나는 가급적 비타민C, 즉 아스코르빈산 외에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제품을 복용하기를 권한다.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원래 정제된 비타민C 가루는 흰색이다. 따라서 제품화된 알약도 흰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흰색의 정제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혹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본연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매 후 색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구입한 곳에서 반품을 요구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노랗게 만들거나 다른 색소를 넣어 만든 비타민C 제품도 있다.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누렇게 제조된 비타민C가 산화가 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하자. 무슨 방법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사의 사장조차도 구분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왜 흰색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산화한 비타민C는 색이 노랗게 변한다.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라. 사실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C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량으로 복용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타민C는 결코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잊지 말고 비타민C 2g 이상을 복용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30분 후가 아니다. 식사 중간에 복용하든지 식사 후에 즉시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비타민C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어떻게 갖고 다니든 식사 후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 끼분 비타민C 먹는 것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나 발암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많이 생겨 암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다. 상식적으로 천연이 합성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나아가서 석유 제품에서 합성하면 몸에 나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이지만 일단 오렌지에서 추출되어 정제로 된 비타민C 제품이라면 더 이상 천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추출하는데 화학물질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 이미 비타민C가 화학적 공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C는 세균을 이용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정 세균에게 밀가루나 고구마 가루와 같은 녹말을 먹이로 주고 키우면 그 세균들이 살면서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 과정이 엄청난 미생물학적인 공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최고의 선진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없다. 미국에서 사온 비타민C 제품이 결코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중국에서 제조된 비타민C를 수입하여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제품만을 미국에서 만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영국과 중국 외에는 비타민C를 제조하는 나라가 없다. 한편 석유류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조된 순도 100%인 순수 비타민C는 오로지 실험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 참고로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생합성한 제품이고 그 순도도 95에서 96%에 머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복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인의 경우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식생활 습관으로 볼 때 결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삶고 굽고 익히는 한국식 음식을 통해서는 하루에 자연 비타민C를 1g도 섭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 재료 중에서 비타민C의 함유량이 높은 것을 찾아 그것을 섭취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녹차는 단위 중량당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 녹차 속에 항암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함량이 높은 비타민C의 효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일본인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시는 녹차의 무게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굴보다 좋은 비타민C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고추의 경우에는 이뿐 아니라 고추 자체에도 비교적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기호식품으로 적극 권하고 싶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는 실제 비타민C의 함량도 많지 않지만 일단 김치가 익을 때쯤이면 대부분의 비타민C가 산화해 그 효능을 잃기 때문에 김치를 통한 비타민C의 섭취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도 비타민C의 함량에서는 다른 과일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 섭취를 위해 추천할 만한 과일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귤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감이다. 봄에 먹을 수 있는 딸기 또한 빼놓을 수 없고 이제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고추를 반찬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 등의 음료에는 비타민C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을까? 비타민C의 자연 섭취와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독일 뮌헨 대학 에드먼드 레너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타민C가 다른 물질의 산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산화하면, 즉 산화하기 쉬운 물질로 산화하면 비타민C로서의 효능을 잃게 된다. 레너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는 빛에 의해서도 산화가 잘 된다고 한다. 투명한 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속 비타민C는
하루 사이에 전체의 60에서 70%가 형광등 같은 약한 빛에 의해서도 산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의 경우 그 속의 비타민C의 함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유통 과정상 공장에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시간이 하루는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료를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고자 한다면 종이팩 혹은 캔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100세 건강시대 비타민C가 답이다. 이 글을 맺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싸고 귀한 보약은 바로 비타민C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궁무진하게 깔려있는 비타민C의 재료 때문에 가격이 결코 비싸질 수 없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어느 물질보다 중요하니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을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보건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망가지기는 쉬워도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비타민C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비타민C 몇 알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C의 효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기존의 건강 수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강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비교적 쉽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확실한 대안이 바로 비타민C의 복용을 시작하는 일이다. 특히 습관적 과식과 극단적 스트레스를 한순간도 피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나 그로 인해 2차적으로 현대인이 숙명적으로 부딪히는 돌연사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과 관련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잡다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일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일단 비타민C의 복용을 시작으로 질병 치료의 문을 열고 그 후 전문가에 의한 본격적 치료에 임하기를 권한다. 질병이라는 육체적 스트레스에도 비타민C가 사용되어 고갈됨을 앞에서 설명했으니 각 질병에 대한 전문 치료에 앞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전문의를 찾기를 권하는 것이다. 끝으로 종합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해야 극대화된 항산화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책이 권하는 바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복을 차지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는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